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모의고사형 문제풀이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제 정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목 수에 따라서 과목이 두 과목인 경우에는 40분 내에 아니면은 3과목이면 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20분 이내에 20분이 아니죠.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화학과 식품위생을 시험을 보는데 화학은 계산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될 문제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화학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식품위생은 빠른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간혹 정말 요즘에는 많이 나아진 편인데 예전에 문제가 식품위생이 문제가 되게 길었던 적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지문을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문을 한번 놓치게 되면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마킹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형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업은요 한 번에 3회 내지 4회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좀 봐야 될 것들이 많다라 그러면 3회 정도.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원래는 한 70문제 푸는 게 딱 적당해요. 3시간 동안 이제 70문제. 근데 70문제를 끊기에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 2, 3회 하면 60문제가 되는데, 그럼 70문제면은 딱 4회 한 딱 절반이에요. 그래서 딱 애매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3회, 또 어떨 때는 좀 많이 나가면 4회 정도.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위생이 무조건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 됐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많이 봤던 것들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 대다수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알쏭달쏭한 문제들이 몇 가지 이렇게 끼어서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할 적에 많이 봤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잘 알쏭달쏭한 거라든지 안 봤던 것들이 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그래서 한 문제 내지 2문제, 또 내지는 좀 많아지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알쏭달쏭하거나 보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렇게 첨가해서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문제면은 18개에서 한 20문제 정도는 이렇게 맞힐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요 정도 되면. 왜냐면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론도 저하고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도 저랑,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 비슷하게 봤던, 이렇게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것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18개에서 20개 정도 맞춰야 되는 정도 수준이 되셔야 되거든요. 요 정도 되면. 또 우리가 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좀 쉬었어요. 그쵸?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그동안 또 이제 복습을 좀 해 두셨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3회 내지 4회를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본인이 푸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두시고요. 내가 혹시 놓친 건 없었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다시 한번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1회부터 나가는데요. 1회부터 봅니다. 1회 모의고사. 자,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안 봤던, 이게 좀 보지 않았던 균 이름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있긴 했었어요. 그쵸? 네, 이제 요거는 19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맞으셔야 됩니다. 요 정도 수준이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 1번부터 갈게요. 1번,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다시 할 말도 없어요. 왜냐,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적인 식중독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15년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다른 지역의 시험에서도 나오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이옥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이옥신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다이옥신 하면 기억나는 거 떠올리면 이렇죠.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죠. 그럼 이게 따라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잘 파괴가 되지를
않습니다. 파괴, 분해가 되질 않아서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되죠. 자, 그다음에 발암성이나 기형아 유발작용이 있는 독성이 극히 강하며 지상 최악의 물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면은 분해가 잘 안 되죠? 독성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로 꼽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었던 물질이냐?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 최악의 물질 중에 하나로 꼽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이옥신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게 있어요. 다이옥신류, 다이옥신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에요.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합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이성체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소 혼자가 몇 개가 치환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성체의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단일 화합물이다 이거 아니죠. 단일 화합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성체가 다 여러 가지 이성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용이되며 여러분 이걸 짧게 줄일 수 있죠.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용이된다? 지용성이다. 이런 거죠. 지용성이에요. 자,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 어디에 축적이 돼요?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서 잘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이 또 문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배설이 안 돼요. 분해 배설이 잘 안 돼요. 우리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건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다이옥신이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가능한 게 누구냐? 2378 TCDD. 얘가 가장 강했죠. 자, 그 다음에 증독 증상은 동물 중 대부분의 흉선 임파 후에 감소 현상이라든지 사람은 대표적인 증상으로 염소 여드름증, 말초신경증, 차세대 척추 이분증, 간이나 부신에도 독성이 있고요, 발암성도 있고요, 최기형성도 있고요, 기형아 유발작용도 있고요, 면역 능력도 저하시키는 문제도 있죠. 다양한 것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었죠.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떨 때 생기느냐? 유기염소계 물질을 소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이옥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유기염소계 물질을 소각할 때, 그럼 이거를 얼마 이상으로 소각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었냐면 850도죠.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소각할 때 주로 발생을 해요. 그다음 화력발전소, 제지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도시가스, 세정수라든지 담배 연기, 산불, 화재, 화산 이런 데서 다 다양하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호흡을 통해서 주로 우리 체내에 들어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호흡이 아니라 주로 뭐예요? 음식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애들이 떠돌다 들어오는 양보다는요, 음식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축적되어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 태울 때나 매연이나 이런 데서도 생성이 되지만, 우리 왜 그 고엽제 사건 있잖아요. 그 고엽제의 유독 성분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누구냐면 다이옥신 성분이죠. 자, 그 다음에 소각 시 생성을 줄이는 방법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기별로, 육류별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체의 독성은 특히 거기에 발암성이 의심이 되죠. 발암성, 그 다음에 급성, 만성의 독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이옥신에 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에 들어가서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 라고 했네요. 1번, 다이옥신은 플라스틱, 종이 등을 태울 때 발생을 한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태울 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다이옥신 노출은 호흡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발생을 한다.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보단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여러 가지 다이옥신 이성체 중에요, 가장 맹독성인 건 누구냐면 2378 TCDD예요. 그 다음에 4번,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지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맹독성이다. 앞에 게 다 맞았으면 이제 4번이 틀렸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가 틀렸을까요? 강력한 발암성 물질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지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맹독성이다. 자, 우리 이론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문제풀이 할 때도 했었는데, LD50 비교할 때요, 다이옥신보다 LD50이 더 낮은 애가 있었어요. 보툴리누스 독소 A였죠.
보톨리누스 독소 A가요, LDO10이 더 낮아요. 여러분, LDO10이 더 낮다는 소리는 독성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맹독성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물질 중에.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죠. 그 다음 2번. 자, 이렇게도 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감자 등과 같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이 되며 동물에게는 발암성이 있으며 사람에게는 신경성 마비 증상을 보이는 것은 신경 증상을 보인대요. 자, 그럼 여러분, 감자 같은 탄수화물 식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을 보면요, 보통 단백질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걸 보통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들이 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크릴 아마이드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크릴 아마이드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아크릴 아마이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감자같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포도당과 아스파라긴을 가열하여 작용해서 생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서 결합하는 마이알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유독물질, 발암성 물질을, 신경마비성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과 관계 있는 것을 찾아라, 관계 없는 것을 찾아라,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아크릴 아마이드를 생성하는 주 원인 물질이 아미노산과 누구예요? 당이죠. 근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주가 되는 건 누구냐면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당 중에서는 환원당들이 다 그래요. 환원당. 그래서 환원당, 포도당 같은 그런 환원당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신경독소로 알려져 있어요. 신경 증상을 보여요. 그 다음에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읽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크릴 아마이드는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신경독성 있죠? 생식, 발생, 유전독성, 발암성을 모두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크릴 아마이드가 어떤 물질 때문에 생성이 되는지, 생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여러분 1번 보세요. 모노클로로판디올, 이거는 뭐예요? MCPD, 그쵸?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만들어지는 물질이었죠. 발암성 의심물질. 자, 그 다음에 에틸카바메이트. 이거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 그 다음 위스키 같은 주류, 이런 것들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독물질이었죠. 발암성 의심물질. 자, 그 다음에 아크롤레인. 이건 뭘까요? 아크롤레인.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유독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살균 소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뭐 이거는 보면 기억, 자외선 살균법. 그럼 뭐 자외선 살균법 하면 2537 온고스트롱이 가장 효과가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2600에서 2800 요 사이 때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모든 균종이 사용할 수 있으나 자주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모든 균종이 효과 있는 건 맞는데요. 이건 했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다.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내성이 생길 일이 없다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었죠. 침투력이 없어요. 침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 살균만 가능했었죠. 단백질과 공존 시엔 효과도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잔류 효과가 없는 게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 고압증기 멸균법은 세균의 포자를 사멸시킨다. 자, 121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열해서요, 포자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간헐 멸균, 고압증기 멸균, 이런 애들은 포자까지 사멸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저온살균은 우유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결핵균의 사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60에서 65도씨 정도에서 30분간 가열을 함으로써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목적이에요. 근데 이 병원성 미생물 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강한 균이 바로 누구였냐면 결핵균. 그래서 결핵균이 사멸이 되면 다른 모든 병원균들이 사멸되니까 결핵균의 사멸을 위한 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소독약이 살균력 비교는요, 페놀 개수를 이용하며 개수는 높을수록 살균력이 좋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독제의 소독력을 비교하는 데 쓰는 게 바로 누구예요? 석탄산 개수. 근데 여러분, 석탄산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페놀이죠. 그래서 페놀 개수, 석탄산 개수 둘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맞는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답은 3번이 되죠.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3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곰팡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곰팡이. 자, 그럼 하면 아스퍼길러스 속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아스퍼길러스 속에 해당하는 애들은 뭐가 좀 많냐면 누룩곰팡이 내지는 국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여기 속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132종이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미줄 곰팡이, 리조푸스, 니그리칸스, 리조푸스, 딜레마. 이런 애들은 알코올 제조에 이용된다. 프롱곰팡이인 페니실리움, 라타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연부병의 원인 곰팡이다.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글라우커스는 균총이 청록색인데 일본의 가다랑이의 그 특유의 향미 있죠? 특유의 냄새, 이걸 피우는 이 향기를 부여한다. 여기 좀 이제 모르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쵸? 이건 이제 고민했겠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쏭달쏭한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아는 애, 일부는 모르는 애. 이게 섞여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까요? 자, 아스퍼길러스 속 나오죠. 자, 아스퍼길러스 속 하면 아스퍼길러스 속은 누룩곰팡이로 국균 또는 누룩곰팡이라고 그러면 132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오리자에, 니거, 플라버스 이런 애들이었죠. 그럼 여러분 오리자에 같은 경우는 이제 누룩곰팡이의 대표예요. 얘가 국균의 대표인데 황국균이에요. 그래서 된장, 간장 제조에 주로 많이 이용하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주류 제조에도 청주 같은 주류 제조에도 이용이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아스퍼길러스 니거는 유기산을 생성하는데 다양한 유기산을 생성할 수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흑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과일이나 채소의 흑변 현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는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는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곰팡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소자에, 그 다음에 글라우커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스퍼길러스 소자에 같은 경우 단백질 분해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보통 간장 이 제조에 많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퍼길러스 글라우커스 얘가 바로 청록색이에요. 얘가 청록색을 띠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삼투압이 높은 곳에서 특히 훈제식품 있죠. 훈제식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다랭이 그 호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애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다랭이 특유의 향미를 부여하는 애가 바로 아스퍼길러스 글라우커스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에 누구 나오냐면 리조포스 나와요. 여러분 리조포스는 빵곰팡이 내지는 거미줄 곰팡이. 왜냐면 빵에서 잘 피니까. 그 다음에 생긴 모습이 거미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일명 거미줄 곰팡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리조포스 속에는 어떤 애들이 많으냐면요, 아밀로균이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아밀로균이 뭘 할 수 있는 애냐면 알코올 제조에 이용되는 애들이었죠. 자, 그래서 딜레마, 자바니커스, 니그리칸스, 이런 것 등등 더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다 뭐와 관련 있었냐면 아밀로균으로 당 생성에도 알코올 생성 제조에 많이 이용이 됐었죠.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그러면 페니실리움 속은 푸른곰팡이 이렇게 부르고요. 약 3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황변미와 관련된 곰팡이도 여기 들어갔죠. 황변미와 관련된 곰팡이, 이거는 세 가지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보면은 사과 주스에서 이렇게 문제가 또 되는 페니실리움 곰팡이가 있었죠. 네, 파툴럼. 그 다음에 그 외에 거기 보세요. 페니실리움 이스펜숨. 그 다음에 디기타툼 이런 애들이요. 과일의 연부병의 원인 곰팡이들이에요. 근데 익스펜썸 같은 경우 우리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익스판숨 같은 경우에가 바로 연부병의 대표적인 원인 곰팡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옳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들이 알쏭달쏭하긴 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일의 연부병의 원인 곰팡이는 배운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뭐냐면 3번이 됐죠. 자, 그래서 과일의 연부병은 익스펜숨이라든지 디기타툼 같은 거였습니다. 익스펜숨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4번에 답 3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다음 중 원생동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구 감염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아이고 보기를 제가 집어넣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었더니 아주 답을 찾기가 쉬워요. 그 중에 경구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보기 중에. 누구밖에 없냐면 이질이요. 나머지 보세요. 비저, 탄저, 렙토스피라증은요. 인축공통 감염병입니다. 사람, 동물 모두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경구는 사람만 걸려요. 자, 그래서 이질이에요, 이질. 그래서 원생동물. 그래서 우리가 왜 이질은 세균성 이질하고 아메바성 이질이 있었죠? 그래서 아메바성 이질. 그래서 원생동물에 의한 건 이질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 보기는 어떤 시험법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명 주어지고 얘가 어떤 시험법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검체 10, 1, 0.1ml씩을 각각 3개씩 또는 5개씩 유당배지 발효관에 유당배지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냐면 대장균군 시험이죠. 자, 그런데 가에서요 배양 후 얻은 결과에 의해서 검체 100ml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 군수를 표시한 거 이거 뭐냐면은 MPN 최악수법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정성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었잖아요. 예. 추정, 확정, 완정 같은 순서가 있는데 여긴 그런 순서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11, 0.1m를 각각 유당배지에 각각 가해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이제 그냥 균 100ml에 존재하는 대장균 군수만 표시를 하는 거 이렇게 간단히 하는 건 바로 MPN법이죠. 최악수법.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까지는 이렇게 쓰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이 다 바뀝니다. 쫙. 네, 내년 2018년부터는요, 시험법이 다 바뀌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다시 도전하실 분들은 식품공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식품 중 지방물질의 변폐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방질이냐, 아니면은 단백질이냐, 우리가 단백질이 되면 부패, 그 다음에 변폐를 측정하는 방법? 했는데 뭐 변폐라고 해서 지방질의 변폐, 산화를 측정하는 방법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기를 쭉 보시면요. 카르보닐가 측정, 휘발성 염계질소 측정, K값 측정, 트리메틸아민 측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보면은 휘발성 염계질소, 트리메틸아민, K값 이거 다 뭐 측정하기 위한 것이냐면 부패죠.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들입니다. 부패 측정법들이요. 나머지 하나, 카르보닐가가 바로 지방의 변폐를 측정할 수 있죠. 지방의 변폐 내지는 산화를 측정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카르보닐가, 산가, TBA가, 과산화물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변폐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변폐를 측정하는 방법과 부패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식품위생상 위해 요인과 원인이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경구 감염병 하면 이질, 장티푸스, 브루셀라, 콜레라. 자연독 하면은 테트로도톡신, 부포테닌, 그 다음에 고시풀, 그 다음에 곰팡이 독 하면은 아플라톡신, 빌로볼, 에르고타민, 독소용 식중독, 그러면 웰치균,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이거 하면서 고민하셨나요, 혹시? 이건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왜 고민하면 안 되냐면 1번 우선 보면은요. 이질, 장티푸스, 브루셀라, 콜레라 이랬는데 경구 감염병이라고 했으니까 누군 절대 속할 수가 없냐면 브루셀라. 얘는 속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연되게 보니까 테트로도톡신, 부포테닌, 고시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보던 단어가 나왔죠. 부포테닌. 우리 이론할 땐 했어요. 지나치면서. 정말 이렇게 간혹 구석탱이에서 단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면서 지나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버섯의 독성분이에요. 독버섯. 우리 왜 독버섯의 독성분 그 표 있었잖아요. 이론에 거기 뒤쪽에 쭉 가다 보면은 나오는데요. 얘가 정신착란, 환각 이런 걸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자, 그다음에 곰팡이독에 아플라톡신, 빌로볼, 에르고타민, 우리가 부포테닌이 모르는 애가 나왔지만, 이름이 좀 나듣지 않은 애가 나왔지만 답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 뒤에 이거 다 틀렸으니까요. 뒤에 보세요. 아플라톡신, 빌로볼, 에르고타민은 다 봤던 것들이잖아요. 아플라톡신하고 에르고타민 맞지만 빌로볼 기억나시나요? 빌로볼 우리 뭐 문제도 간혹 이제 제가 문제 풀이에도 간혹 넣었었는데요. 빌로볼이 뭐였냐면 은행에 있었잖아요. 은행에서 왜 우리가 은행 잘못 이렇게 만졌을 때 간지러움, 이렇게 피부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었죠. 온나무의 우루시올처럼. 자, 그래서 빌로볼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독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독소용 식중독에 웰치균,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류. 그럼 여러분, 장염비브류는 당연히 뭐냐면 감염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부포테닌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도.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식품 첨가물의 기본 문제는 이거라 그랬죠?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기능을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그럼 기본적인 그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소명반은 색도 유지제로 사용되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팽창제로도 이용이 된다. 색도 유지제? 이것도 새로운 단어 같죠? 아니요. 이것도 우리 이렇게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발색제잖아요. 발색제. 자, 그래서 그럼 소명반은 발색제. 우리가 특히 채소죠. 그러니까 야채, 과일 이런 데에 발색제로도 사용이 되지만 빵을 부풀게 하는 팽창제로도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로는 팽창제예요. 근데 발색제로도 이용이 되죠. 우리가 원래 이게 소명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냥 많이 알려진 이름이긴 하지만 원래 공식 명칭은 따로 있었죠. 황산, 알루미늄, 칼륨.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몰포린 지방산염. 여러분 몰포린 지방산염 기억나시나요? 자, 이 몰포린 지방산염은 뭐였냐면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과실류 또는 과체류의 표피에 피막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스코르빈산, 베타카로틴, 황산제일청 등의 가공보조제는 식품의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코르빈산이 비타민 C니까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황산제일철의 철 이런 애들이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근데 얘는 다른 두 가지로 같이 이용이 될 수 있어요. 아스코르빈산은 산화 방지제, 그렇죠? 산화 방지제면서 영양 강화제로.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은 착색제이면서 영양 강화제로. 황산제일철은요? 발색제였죠. 발색제. 과일, 채소에 사용하는 발색제였거든요. 발색제 용도로도 이용이 되면서 영양 강화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질산염은 포도주, 양주나 전분 제조 시에요. 살균 효과와 건조 과일들의 갈변 방지 효과를 가지지만 천식 환자에게 그 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질산염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질산염은 뭐로 이용하나요? 발색제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건 누가 돼야 될까요? 아황산염입니다. 아황산염. 그래서 아황산염이 표백제로 사용했으면 표백제, 살균제로 사용했으면 살균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황산염이 들어가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 10번. 보고의 부위별 독소의 함량이 강한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독성이 강한 부위가 어디냐 이런 형태로요. 여러분 보고의 독성이 가장 강한 부위가 어디냐면 난소. 그쵸? 난소죠. 정소는 그렇게 독성이 강한 편이 아니죠. 난소. 그 다음이 어디냐면 간장. 그리고 내장, 그리고 피부, 근육순이죠. 그래서 근육이 가장 독성이 약하거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코기 부위를 섭취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제대로 연결된 게 찾아야 되는데요.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됐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식중독을 비교하는 거 되게 기본이지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나눴던 프린트에도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여러분 세균하고 바이러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기 보면 증식할 때 보면 세균은 자체 증식이 가능하죠. 자체 증식 됩니다. 외부에서 증식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가 적당하면. 그래서 우리 그 식품 중에서 증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는 절대 식품 중에서 증식할 수 없어요. 자가 증식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세포 소기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포 내 소기관이 없어서 자체 증식이 불가능해요. 이 말은 외부 내지는 식품 중에선 증식할 수 없다. 이거랑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발병균 양을 보면은요, 세균은 10의 6승 이상, 이게 보통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10에서 10의 2승 정도, 아주 적은 양, 소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증상은 뭐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세균 보면 항생제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항생제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 효과 없어요. 그 다음에 식중독과 관련된 백신이 개발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게 또 특징이었죠. 그리고 또 계절별 특징도 있어요. 뭐 다른 계절에도 일어나지만 특히 어느 계절에도 많이 발생하냐면 겨울철에도, 추울 때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 왜냐면 세균성 식중독은 추울 때 잘 안 발생하잖아요. 발생률이 뚝 떨어진데 그에 비해선 바이러스는 겨울철에도 잘 발생하는 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억.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미량으로 발생하며 2차 감염이 일어나고요. 항생제 등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항생제는 누구한테만 효과가 있는 거냐면 세균의 증식, 발육 이런 걸 억제하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식중독은 증가 추세이며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는 특이한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서 온도, 습도, 영양분 등이 적당하면 자체 증식이 가능하다. 소기관이 있어서 자체 증식이 가능한 건 세균이죠. 자, 그래서 맞는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해서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도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걸 꼽아라 라면 포도상 구균, 세레우스 뭐 이런 애들을 꼽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포도상 구균과 관련된 건데요. 요거와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하고 가죠. 포도상 구균에 대한 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포도상 구균에 관한 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자, 원인균 우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상 구균은 아주 흔하죠? 많아요. 우리 뭐 피부, 점막 이런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균이긴 한데요. 그 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은 황색의 콜로니를 이루고 있는 애들만요. 황색을 띠고 있는 애들만.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의 무포자 구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특이한 건 편모가 없어요. 얘는 편모 없습니다. 편모가 없고요. 통성염기성 구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내염성이에요. 그래서 염농도가 높은 데에서도 잘 발육을 하죠. 그래서 15% 염분에도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다른 세균들과 달리 수분 활성도 아주 낮은 0.85 이런 데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애입니다. 0.85, 88 효모가 발생하는 그런 데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애예요. 보통 세균들은 0.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만 좀 특별했죠. 자, 그 다음에 건조 상태에서도 저항성이 어때요?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이나 그 가검 등에서요,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다른 균들과 같이 있을 적에는 증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균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른 균들과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증식이 어려운 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캠필로박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균들과 섞여 있을 때, 다른 그 식중독 균들과 섞여 있을 때, 다른 균들과 우세하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 애들이 캠필로박터, 포도상구균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캠필로박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호기성 상황. 그렇죠? 그래서 미호기성 상황에 식품이 미호기성 상황에 놓여지면 그때 캠필로박터가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균들이 있을 땐 얘가 잘 증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금방 사멸이, 건조에도 약하고 열에도 약하고 금방 사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해요. 하지만 미호기성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요.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은요. 다른 균들이 증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요. 여기서 나왔던 식염 농도가 높은 식품 이런데요. 식염 농도가 높으면 다른 균들, 식중독균들은 증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데서 특히 포도상구균이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요. 자, 그다음에 발육체적 온도는 32에서 37도씨고요. pH는 7 내지 10.5, 별다를 거 없죠. 자, 그다음에 균은 내열성이 약합니다. 포자를 만들지 않으니까. 근데 포자를 안 만든다고 해서 그람 음성균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람 음성은 60도지만 얘는 몇 도냐면 80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만니토를 분해하고요. 코아글라제 양성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 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식품 중에 만들어진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독소가 누구냐면 엔테로톡신, 장독소입니다. 자, 이 장독소는 균체 외의 독소고요. 균이 독소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독소예요. 단순 단백질입니다. 단순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A부터 E형까지 있어요. 이 A부터 E형까지 있는데 모두 다 식중독을 일으키죠. 자, 그 다음에 독소가 만들어지는 조건은요. 온도가 10에서 40도씨 범위에서요. 그러면 예방법이 나와요. 독소가 안 만들어지면 되니까 냉장 보관하면 예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독소 같은 경우는 정제 독소는 물, 염료용액에는 용해가 되지만 유기용면 용해가 되지 않고요.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하지만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절대 분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내열성이 강하다는 거. 내열성이 강하다는 게 가장 문제죠. 120도씨에서 20분, 1시간 이렇게 가열해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려면 220에서 250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다른 식중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가열에 의해 보통 예방이 가능하지만 얘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어요. 독소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잠복기는 평균 3시간으로 잠복기가 가장 어때요? 짧아요. 그 다음에 원인식품 같은 경우는 외국은 육류나 그 가공품이지만 우리나라 한번 사람의 손을 거친 식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특이하게 가열조리 식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요? 독소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면은 가열조리 후 즉시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화농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조리에 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법으로 둘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인식품에 외국은 육류나 그 가공품도 있지만 우유나 유제품들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소도 유방염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포도상구균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김밥, 뭐 유부초밥, 떡볶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손을 거친 거나 아니면은 가열 조리한 식품 이런 애들이 보기로 많이 나오지만요. 외국 같은 경우 육류, 유제품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원인 식품도 같이 확인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번 돌아와서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2015년에도 나오고 2016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계속 나왔어요. 자, 그럼 1번부터 갑니다. 동물의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화농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2번 원인균은 그람 양성의 통성염기성 무화포균으로 편모가 있어요? 없죠. 편모가 없습니다. 네, 잠복기는 평균 3시간이며 주증상은 구토, 복통, 설사고요. 네, 트립신, 키모트립신,
파파인, 이거 다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요. 이런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죠.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12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식품에 코발트 60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설량으로 조사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왜 그때 시험에서는 가장 적은 양으로 조사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거꾸로요. 가장 큰 설량으로 조사해야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식품 소재 또는 첨가물 살균, 감자, 양파 등의 발화 억제, 딸기 등의 선도 연장, 그 다음에 4번 건조 채소의 특성 개선. 그럼 여러분, 우리 보통 저설량으로 조사하는 건 어떤 목적이냐면은 발화 억제라든지 선도 연장이라든지 이럴 때가 저설량. 그 다음에 여러분 선도 연장 같은 경우가 참 중선량이네. 그 발화 억제가 저설량이고요. 선도 연장, 특성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선량. 그리고 첨가물 살균이 바로 뭐냐면 고설량이에요. 오늘 나눴던 프린트 보세요. 그래서 저설량의 발화 억제, 해충의 살균, 그러니까 살충이죠. 살충, 속도, 지연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설량이 뭐예요? 발화 억제죠. 발화 억제. 그래서 만약에 가장 저설량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발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선량은 선도 연장이라든지 부패균의 사멸, 특성 개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균을 사멸하는 건 중선량 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kg 이하로 조사하면 웬만한 이제 저희 식중독균이나 이런 것들은 사멸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설량 조사라면 멸균을 시킬 수 있어요. 멸균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멸균의 의미는 뭐냐면 보툴린수 균의 그 포자까지 사멸하는 걸 다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식품 소재 또는 식품 첨가물의 살균, 이것도 고설량 조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설량으로 조사해야 되는 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10kg 이하로 조사한다, 우리 보통 식품의 10kg 이하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이 정도 조사하면은 병원성 균들은 사멸이 가능하지만 모든 균을 사멸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포자라든지 아포를 형성하는 균,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요 사멸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뭐 포자라든지 바이러스는 사멸이 되지 않으니까 10kg 이하로는 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균을 사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간염과 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그럼 간염과 면역과 관련된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뭐 조금 보기는 다르긴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1번. 병원균이 숙주가 되는 생체 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감염이라고 한다. 그냥 여러분 묻어있는 거 있죠. 묻어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감염 이렇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증식과 오염은 다른 단어예요. 여기 감염하고 오염은 다른 단어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세균의 동력이 생체 방어 능력을 이겼어요. 세균이 동력이 더 강하대요.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반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체의 면역력이 더 뛰어나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럴 때는 감염이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은 뭐라 그러냐면 불연성 감염. 감염은 되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죠. 이게 바로 불연성 감염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쵸? 세균의 동력이 강해서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세균의 동력이 더 강하면. 근데 면역력이 더 강하면 감염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간이 있어요. 감염은 되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걸 가지고는 불연성 감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잠복 감염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죠. 감염되었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불연성 감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불연성 감염이에요. 자, 틀린 거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감염 발증한 후 병적인 상태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염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있잖아요. 증상은 다 나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복기 보균자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누가 그러냐면 장티푸스가 그래요. 장티푸스. 그래서 이렇게 그 장기 보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보통 그 장기 보균을 할 때 어디에 보균이 되는지 장소도 기억나세요? 담낭 이쪽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나눴던 프린트의 다른 단어들도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중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중독. 자,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 독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은 중독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곰팡이 독에 뭐 됐다 그래요? 중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3페이지를 보시면은 면역 보세요. 면역. 생체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에 대해 방어하는 현상. 이거는 똑같은 감염증에 재차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안 걸리네? 이걸 통해서 면역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잠복감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잠복감염. 자, 그럼 잠복감염이라는 단어 뜻 한번 보세요. 감염된 균과 인체의 방어 능력이 서로 비슷해요. 서로 비슷해서 균이 서서히 하지만 질병의 진행이 오랫동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임상 증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연성 감염하고는 어때요?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균자 보세요. 그 다음 감수성. 여러분 감수성이 큰 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성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거, 그쵸? 감수성이 크다라는 소리는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균자 보세요. 병후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건강 보균자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가 아까 그 잠복기 보균자는 일반적인 보균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병후 보균자가 회복기 보균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건강 보균자는 불연성 감염을 일으키고 병원균을 배출하는 사람. 불연성 감염을 일으키고 병원균을 배출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건강보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보균자는 이런 거였죠.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의 발현이 없는 사람, 자기는 멀쩡한 사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건강보균자였죠. 자, 이렇게 해서 보균자들도 한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염과 면역에서는요, 단어들을 좀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었어요. 단어 파악하는 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 3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5번. 임신 중인 실험 동물에게 해당 물질을 투여해서 대중에 있는 새끼에 대한 형태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시험.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새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태중에 있는 그 새끼가 이렇게 장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걸 알아보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기 형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최기 형성 시험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통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일반 독성 시험이 주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수 독성 시험이 한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임신 중인 실험동물에 해당 물질을 투여해서 태중에 있는 새끼에게 형태학적인 영향을 조사하는 시험은 최기형성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번식 시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나눠줬던 프린트 잠깐 보세요. 그럼 번식 시험은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번식 시험은 생식 능력을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식 능력. 생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 능력, 임신, 분만, 보육뿐만 아니라 차세대 번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요걸 검사하는 게 번식 시험이에요. 최기 형성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왠지 말에 이렇게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변이원성 시험과 발암성 시험이 같이 가죠. 발암성 시험의 예비 시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변이원성 시험. 그게 더 나아가면 발암성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수 독성 시험을 아주 장황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각각의 시험법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15번의 답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어패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그랬네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뭐 거의 거저주는 문제죠. 이런 형태로도 나왔었는데요.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죠. 이영업충, 횡천업충 이런 애들이요. 그럼 여러분 이영업충 보세요. 이영업충 하면은 이거는 1중간이 비틀고동, 2중간이 숭어였죠. 그 다음에 횡천업충. 여러분 횡천업충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요코가와 흡충 내지는 장흡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중간이 다슬기, 2중간이 붕어, 잉어, 은어 이런 애들이었죠. 그다음 요충이나 동양모양 선충은 둘 다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이었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뭐 이건 너무 뭐 여러 번 했던 건데요. 뭐 여러분들 뭐 이거는 오늘 나왔던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식품감시원의 직무는 기억들 나시죠? 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들이에요. 뭘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 그렇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럼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검사하고 단속하고 이행하는 걸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는 역할이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식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식품을 뭐 수거를 한다든지 압류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폐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하냐면 식품위생 감시원이 하는 직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 감시원이 하는 직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아닌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1번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한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신고 수리 및 검사를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식품 등의 압류 폐기, 그 다음에 수입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 단속,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를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이게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게 끼어 있거든요. 몇 번이 틀렸냐면 2번이요. 여러분 식품 등의 신고 수리라든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압류하고 폐기하고 간판을 제거하고 이런 업무예요. 단속하고 검사를 시행한다든지 신고를 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으면 보기에 너무 엉뚱한 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이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틀린 거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내시는 연습 정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 다음 식중독 세균의 주요 원인 식품의 연결이 가장 부적절한 것 이랬네요. 여러분 원인 식품 연결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캠필로박터 제주니. 여러분 캠필로박터 그러면은요 닭고기 맞죠? 여러분 특히 캠필로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많이 이제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단체 급식소에서.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선 다양한 식품에서 발생을 하지만 미국에선 특히 뭐가 문제가 된다 그랬냐면 닭고기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 닭 얘기하면은 제일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식중독균이 누구냐면 살모넬라잖아요. 그쵸? 근데 특이하게 미국에선 또 살모넬라가 닭보다는 어디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토마토 같은 데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원인식품 우리나라 것도 알아둬야 되지만 미국 것도 꼭 알아둬야 돼요. 왜요? 나오니까 시험 문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막 아주 많은 사람의 인원이 사망한다든지 크게 병원에 실려간 그런 사건이 없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살모넬라 식중독 사건은 보면은 토마토로 인해서 발생을 하면서 여러 명이 사망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그런 사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통 큰 사건 위주로 해서 보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그다음 2번 바실러스 세레우스 생선회.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생과일 주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통조림 식품. 여러분 누구 선택하셨나요? 뭐 선택하셨나요?
2번이겠죠. 그럼 바실러스 세레우스 하면은 구토형, 설사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토형은 보통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전분식품, 쌀밥, 볶음밥 뭐 이런 데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설사형 같은 경우 육류라든지 수프라든지 푸딩이라든지 향신료를 가미한 식품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해요. 생선회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있죠. 장염, 비브리오가요. 네, 병원성 대장균은 지하수 이런 것들이 오염되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과일 주스 같은 데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열해서 섭취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8번의 답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19번 해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1번 해썹의 도입의 전제 조건인 선행 요건에는 여러분 선행 요건 기억나시나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기억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우리 그 선행 요건 읽어도 둬야 되지 각각 그 이론책에 있었는데요. 그 제목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 선행 요건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냐면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 시설 설비 관리, 냉장, 냉동 시설 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 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가 여기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읽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온도. 그렇죠?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암기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읽어두시면 되는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선행 요건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1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선행 요건에는 영업장 관리, 용수 관리, 위생 관리, 검사 관리 등이 해당이 된다. 네,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다음 중 선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 2번 위에 허용 한계는 위의 요소와 같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의 허용 한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 위의 허용 한계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위의 요소는 물리적, 과학적, 생물학적 위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위의 허용 한계에는 생물학적은 잘 안 사용한대요. 허용 한계는 뭐예요? 위의 허용 한계? 한계 기준이요. 한계 기준에는 누굴 사용하지 않나요? 생물학적 한계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물학적 한계 기준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24시간 내지 48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벌써 뭐예요? 다 생산 끝나고 벌써 다 이렇게 급식소 같은 경우 다 먹은 후에요. 여러분 한계 기준, 허용 한계로 보통 이용하는 건 어때요? 현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한 기준들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미생물학적인 기준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물학적 위의 허용 한계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위의 요소 분석 시 심각성이 높은 위의 요소는요 CCP 결정도에 반영을 해서 CCP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 한계 기준은 CCP의 관리 이탈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문제 발생의 예측, 해썹 실시에 대한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럼 다 맞았잖아요. 그럼 틀린 건 4번이거든요. 그럼 4번이 왜 틀렸게요? 4번이 왜 틀렸는지는 아시겠어요? CCP의 관리 이탈. 여러분 CCP의 관리 이탈을 한계 기준을 갖고 CCP의 관리 이탈이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하죠.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19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19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썹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보고 아주 자세하게도 공부하고 그랬지만요. 또 보면 문장이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썹에 대한 개념은요. 확실히 세워두셔야 돼요. 이게 모니터링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한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건지 검증에 해당이 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각각의 본인들의 말로요, 정리해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 꼭 해두세요. 그래서 19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